자, 우리 도시개발법의 핵심 이론 강의. 자, 세 번째 테마인 시행자 지정 고시 부분입니다. 오늘 교재에는 26페이지에 여기 시행자 지정 고시 요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 내용을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행자를 지정을 할 때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12명의 시행자가 있었죠. 자, 그 중에서 여기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된 공공시행자도 있고, 요 뒤에 보시면 이 푸른색으로 표시된 민간시행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행자나 민간시행자가 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고, 요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시도나 대도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의 자 중에서 사업 시행할 사람을 정합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국가 그러면 여러 장관들이고, 지방자치단체면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지정권자 자기 자신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하고 정부 출연기관이 있는데, 공공기관, 정부 출연기관은 이게 이제 국가 공기업이고,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자, 일단 우리 공공기관에는 여기 보시면, 자, 요즘엔 요거까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그 다음에 관광공사, 수자원공사에다가 매입 공공기관으로 자산관리공사가 포함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29회 때 여기 매입 공공기관에 한국부동산원이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는데 이게 잘못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원은 없고 자산관리공사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공공기관에 이렇게 7개의 공기업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토지주택공사, 농어촌공사, 철도공사, 공항공사, 그 다음에 관광공사, 수자원공사에다가 매입 공공기관으로 자산관리공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자산관리공사 대신 한국부동산원 이렇게 하시면 틀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 출연기관에는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도 여기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라는 이런 공기업이 있는데, 이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만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정확하게는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요 29회 때, 자, 국가철도공단이 역세권만 할 수 있고, 여기 한국철도공사는 어떤 장소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에서 바꿨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할 수 있다 하시면 안 되겠죠. 국가철도공단이란 공기업이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할 수 있고, 제주도 이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간단하게 제주도 개발센터는 제주도 내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가만히 보면 정부 출연기관은 국가철도공단하고 요 제주도 개발센터가 있는데, 자, 제주도 개발센터는 제주도에서만 할 수 있고, 국가철도공단은 KTX역 같은 그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할 수 있으니까 장소적 제한이 있고, 이 공공기관은 장소적 제한이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방공사라고 이렇게 딱 돼 있고, 자, 이런 공공시행자 중에서 시행자가 지정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들, 토지 소유자가 만든 조합인데, 이 도시개발 조합은 우리 공법에서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단체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법인격을 갖습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요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3번이나 주제됐습니다. 자, 이 토지 소유자는 뭐 여기 환지 방식이든 수용 방식이든 구분하지 않고 시행자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도시개발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또 제한이 있습니다. 자,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서울, 인천, 경기도 외의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법인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가 이제 아파트 건설업자고,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사람들은 토목회사고, 그 밖에 이제 부동산 개발업자, 부동산 투자회사, 우리 학교를 시간에 배운 리츠회사들, 그다음에 공동 출자법인, 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도시개발조합하고 여기 공동 출자법인 같은 사람들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합이 수용을 할 때는 무조건 틀린 겁니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동 출자법인을 세울 때는 요 1호부터 11호까지 시행자가 공동으로 출자하는데, 여기 보시면 조합은 제외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빼고 나머지 시행자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명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사업 시행할 사람을 정합니다. 암기하기보다는 시험 문제 나오는 형태를 여기 공공기관 같은 데서 출제했고, 정부 출연기관에서 출제했고, 이 도시개발 조합 이런 부분에서 출제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어떤 사람들이 시행자가 되는지 이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이 앞에서 12명 시행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를 정하는 건데, 보시면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자, 전부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5번 토지 소유자나 6번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지정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12명 시행자 중에서 아무나 선택하지 말고 전부 환지 방식이기 때문에 이 전체 나중에 토지를 이제 교환 방식으로 환지를 받을 거니까 이 토지 수요자들이나 이 도시개발조합이 나중에 환지를 받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우선권을 먼저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토지 수요자나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지정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예외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법정된 사유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시험 문제 30회 때 나왔던 포인트가 뭐냐면 국가는 빠집니다. 국가 빠지고 자,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신탁업자 이 네 명을 우리가 이제 줄여서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부르고 자, 이런 사람들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면 요겁니다. 토지수요자 조합이 개발계획 고시 후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거나 신청 내용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리고 30회 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왔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공공설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는데 여기 국가가 빠진다는 게 30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 조항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조항까지 연결을 해서 원래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5번의 토지 수요자나 6번 조합을 우선 시행자로 정하는 건데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더라도 법정된 사유가 있으면 이렇게 개발계획 고시일로부터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하거나 신청 내용에 위법한 사항 같은 게 있을 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설사업과 병행할 필요가 있을 때는 특수한 상황이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사업과 병행하거나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하고 싶은 의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정할 수 있다. 여기에 국가가 빠진다는 사실을 잘 확인하시면서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 같은 사람들을 지방자치단체 등이라고 우리가 명칭을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할 때 시행자를 받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도시개발조합의 설립입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의 이제 조합원이라든가 임원 관련된 규정, 총회 대의원에 관련된 규정을 봐야 되는데 이 도시개발조합을 공부하실 때는 자, 도시개발 사업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만든 조합이라는 법인입니다. 이게. 근데 이게 조합의 설립 절차, 그 다음에 조합의 임원, 그 다음에 조합원이 어떤 사람들이 되는지, 그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뽑죠. 조합장, 이사, 감사. 그 다음에 전체 조합원들이 모여서 자, 의사결정하는 총회 투표해가지고 자, 매번 총회를 소집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의원회를 우리가 구성할 수가 있죠.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공부를 하는 게 주요 내용들입니다. 시험 문제가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임원 규정하고 막 총회 규정을 섞어서 낼 수도 있고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끊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먼저 조합의 설립 절차부터 보겠습니다. 요 핵심은 이 조합은 법인격을 갖기 때문에 이 설립 절차에서 이게 핵심입니다. 등기. 자, 등기까지 해야지만 조합이 성립됩니다.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까지 해야지만. 그래서 이게 법인격을 취득하는 건데 자,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때는 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최소한 7명 이상이 자, 정관 등의 어떤 서류를 준비해서 이 정관이라는 게 이제 조합이 법인이기 때문에 이 법인의 어떤 내규입니다. 내규. 조합원들이 지켜야 되는 내규 같은 것들을 작성을 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를 받은 후 설립인가일로부터 30일 안에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하면 조합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그 등기소에 가서 설립 등기를 하면 조합이 성립되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토지 소유자 최소한 뭐 10명 이상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적도 있었고 자, 7인 이상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설립인가만 받으면 조합이 성립한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설립인가 받고 30일 안에 설립 등기까지 완료했을 때 조합이 법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그리고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는 추진위원회 같은 거 구성하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우리가 이제 정비법, 재건축, 재개발을 다루는 정비법에 가서 이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때는 사전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조합은 추진위원회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를 이렇게 한 시간씩 다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조합이 이건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메모를 좀 하십시오. 이거 좀 교재에 좀 빠진 내용인데 자, 조합이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변경인가라는 거를 여기 지정권자한테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조합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조합의 사무소가 다른 데로 이전돼 가지고 사무소 소재지 주소의 변경 같은 것들하고 조합이 외부로 조합의 어떤 사무를 공고를 해야 되는데 이 공고 방법 변경 같은 경우는 경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변경인가보다 간단하게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자, 공고 방법 변경은 변경 신고 사항이다. 이거 시험 문제에서 4번 나왔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이제 교재에 좀 빠져 있는데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메모를 하셨다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설립인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인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하고 공고 방법의 변경은 간단한 경미한 변경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 신고만 하면 됩니다.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자, 조합이 설립인가 받을 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우리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나오는 동의 요건하고 같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의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조합의 설립인가 받을 때도 똑같이 도시개발구간의 전체 면적, 국공유지를 포함한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상 해당되는 땅을 찾아서 거기 토지 소유자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를 별도로 계산해가지고 2분의 1 이상 동의를 둘 다 얻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조합은 법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법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면적 3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는 우리 앞에서 봤듯이 이런 겁니다. 자, 전체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100만이겠죠, 합하면. 자, 토지 소유자 총수는 100명이네요. 그럼 전체 면적에 국공유지를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자, 전체 면적 100만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100만에다가 3분의 1을 곱하면 66만 7천 정도 면적의 크기가 나오고 거기 해당되는 땅 67만의 토지 소유자 동의 갑의 동의를 받으면 면적 3분의 1을 받은 거고 자, 토지 소유자 총수는 별도로 계산하죠. 계산해보면 100명이니까 100명의 2분의 1에서 50명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여기 갑의 동의를 받고 나서 여기 99명한테 가서 이 49명 이 49명을 추가적으로 받아가지고 전체 50명 동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조합 설립의 동의 요건하고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는 동의 요건은 같습니다. 국공유지 포함하는 것까지 일치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셨다가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둘 다 똑같은 동의 요건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잘 우리가 구분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합원하고 조합 임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자,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되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강제 조합원입니다. 자, 이 토지 소유자 중에서 면적 3분의 2와 토총 2분의 1에 반대한 사람 같은 거 따지지 않습니다. 일단 도시개발 조합이 설립이 되면 여기 동의 요건 요거 있었죠?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 여기에 반대한 사람도 강제로 조합원으로 편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서 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 이렇게 써있지 않고 그냥 토지 소유자 모두가 조합원이 되기 때문에 찬성한 토지 소유자든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에 반대한 토지 소유자든 일단 조합이 성립이 되면 다 조합원으로 강제적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왔죠. 이런 거 시험 문제에서 도시개발구간의 토지 소유자로서 조합 설립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 그렇게 하면 틀린 겁니다. 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재건축 사업할 때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조합원은 보유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갖습니다. 평등한 의결권. 자,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에서 조합원은 보유면적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땅을 보유면적으로 뭐 100평을 갖고 있든 땅을 500평을 갖고 있든 나중에 조합원 총회 가서 의결권, 표를 행사할 때는 똑같이 한 표씩만 행사하는 겁니다. 자, 보유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 자, 여기 이제 추가할 내용들이 3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 우리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아까 우리 앞에서 배웠던 면적 3분의 2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에 동의를 했는데 자, 조합 설립이 아직 인가 신청이 안 들어가면 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조합원은 조합원들한테 경비를 부과할 수 있고 자, 조합원은 당연히 경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조합원이 체납을 하면 조합은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위탁을 했을 때 이제 수수료를 시군구청장이 이제 세금을 안 낸 거와 비슷한 거로 처리해서 이게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서 여기 이제 거기 체납금을 시군구청장이 대신 징수해주면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수수료를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조합이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은 지방세 체납 처분료에 따라서 강제로 징수하고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수수료를 이 조합이 시군구청장한테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징수 수수료 같은 게 있으니까 100분의 4. 자, 이런 것들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기 이제 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조합은 조합원들한테 경비를 부과할 수 있고
만약에 조합원들이 이렇게 부가금 같은 경우를 체납하면 시군구청장한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건 1번, 2번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 기출문제도 많이 나왔으니까 3번 같은 것들도 한번 추가적으로 메모해 주시고 4번과 이런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메모하시면서 그 여백에다가 추가적으로 적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합의 임원 규정입니다. 자, 우리 조합장, 이사, 감사 같은 사람들이 조합을 위해서 일하는 임원진들이죠. 조합에는 임원을 두는데, 자, 임원은 외부인으로 뽑는 게 아니라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내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조합장, 이사, 감사를 외부인으로 뽑으면 안 되는 거고,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중에서 자, 임원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겸직금지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의 다른 임직원을, 만약에 조합장을 하면서 감사를 겸직해도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조합에 가서 임직원을 겸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겸직금지 규정. 자, 조합의 임원, 겸직금지입니다. 자, 조합의 임원이,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임원의 결격사유입니다. 조합원의 결격사유가 아닙니다. 자,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면 조합원이 무조건 되는 거고, 임원은, 자,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가 되기 위한 임원은, 자, 이렇게 결격사유가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만약에 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 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들, 행위 무능력자들 이런 사람들은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고, 제가 조합의 임원을 하다가 다음에 결격사유자에 해당이 되면 그 다음 날로부터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 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것들은 추가적으로 메모를 좀 하시고요. 자, 중요한 게 임원의 결격사유로서, 자, 이렇게 임원을 하다가 뭐 파산 선고를 받거나 금고 이상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런 거 선고받으면, 자, 선고받은 날 즉시가 아니라 다음 날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자, 다음 강의에서 우리 정비법 강의할 때는 해당되면 즉시입니다. 즉시. 판명되는 때 즉시인데,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정비법과 다르게 이 결격사유자 같은 게 해당이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서 이 행위 무능력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결격사유자가 되는 거고, 임원을 하다가 이런 결격사유자가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됩니다. 자, 만약에 임원을 하다가 금고 이상 실형 선고 같은 걸 받으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이렇게 문제를 내요. 조합원 자격 상실이 아닙니다. 임원 자격 상실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여기에 3번 정도 출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요게 이제 임원 자격 상실 규정으로 잘 확인해 주시고, 기출문제 풀 때 이런 것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조합원의 자격 상실 조항이 조합원 자격 상실이 아니라 임원 자격 상실 조항이라고 그 4가지를 보시면서 상실되는 날짜는 요 다음 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합장 이사가 당연히 조합을 대표해서 일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조합장 이사가 자기 자신을 위한 조합하고 계약하거나 소송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아니면 조합장 또는 이사가 여기 조합하고 소송 같은 게 걸리면, 그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거죠. 또 시험 문제에서 뭐라고 나왔냐면, 조합장과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계약 체결할 때는 대의원회가 조합을 대표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꿨습니다. 대의원회가 대표하는 게 아니라 여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자, 평상시에는 조합장 또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건데, 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 자신하고 조합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조합장하고 이 조합이란 법인하고 소송 문제가 걸리면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회하고 대의원회가 우리가 의사결정기구라고 합니다. 자, 의사결정기구는 전체 조합원들이 다 모여서 의사결정, 투표로 이제 의사결정하는 총회가 있고, 자, 총회의 어떤 의결사항 중에 일부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자, 총회는 두어야 한다, 둔다라는 말이 두어야 한다, 의무입니다. 의무. 대의원회는 50명 이상의 조합원이 있으면 둘 수 있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회는 필수기구로 두어야 한다, 둔다로 해석하는 거고, 총회가 이제 법정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의결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대의원회 쪽은 너무, 대의원회는 임의기구로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이 대의원회 숫자는 전체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합니다. 만약에 전체 조합원이 1000명이면 1000명의 100분의 10이니까 100명 정도 이상으로는 대의원 수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자, 어쨌든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대의원회 숫자는 전체 조합원 총수의 10% 이상 정도는 인원수를 이렇게 뽑아야 되는 거죠. 자, 대의원들은 정관에 따라서, 자,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는 겁니다. 대의원들도 당연히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되는 거고. 자, 중요한 게 또 이것도 중요한 거 나왔죠. 대의원에는 총회가 의사 결정할 사항 중에 5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만 대행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5가지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는 중요한 항목입니다. 정관 변경, 개발 계획, 수립 변경, 환지 계획의 작성, 조합의 임원의 선임, 합병, 해산 같은 문제는 되게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선 투표를 하고 의결 같은 걸 해서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자, 여기 써있는 사항이 아닐 때는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써있는 거 5가지 우리가 어떻게 암기합니까? 임정환 합계로 암기합니다. 자, 임정환 씨가 합계했다. 이렇게 합계. 임정환 합계. 여기 자, 임원의 선임 해임이죠. 정관의 변경이고, 자, 환지계획의 작성이, 환지계획이라는 게 나중에 어느 위치로 토지를 환지해 줄 거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위치가 좋지 않으면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불만이 생깁니다. 또 좋은 위치 받으면 굉장히 특혜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도 환지계획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거는 나중에 조합원들한테 어떤 재산권에 어떤 큰 변동상이 생기기 때문에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대의원들이 대행하면 대의원들이나 조합장이 좋은 위치를 받아가기 때문에 안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개발계획의 변경 같은 거 하기 위한 그런 결정사항도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여기 보십시오. 자,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 같은 항목은 대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 절차로 넘어오면 요 개발계획의 변경 수립 같은 거는 대행할 수 없지만 실시계획의 어떤 변경 같은 항목은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리고 환지계획의 작성이나 변경도 대행할 수 없는데 뭐 경미한 변경은 여기서 또 제외해 주기 때문에 대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자, 이것도 잘 보세요. 조합의 합병 해산 문제는 대행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자, 그런데 청산금, 돈 문제가, 자, 청산금의 징수교부가 다 완료가 돼서 금전적인 어떤 돈 문제 같은 거 우리 다 처리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해산하는 업무는 형식적인 해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또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가 있습니다. 청산금의 징수교부 같은 어떤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조합의 해산 같은 그런 업무는 일종의 서류상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원래 해산 업무는 대행할 수 없는데 대행할 수 없는 항목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건 또 대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실시계획의 수립 변경은 대행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니까 대행할 수 있고, 또 경미한 환지계획의 변경도 대행할 수 있다고 보십니다. 대행 금지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의 합병해서는 대행할 수 없지만 청산금의 어떤 징수교부가 다 완료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는 조합의 해산 업무는 이제 서류상의 해산 업무이기 때문에 대행 금지 항목에서 제외가 되고 대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것은 임정환 합계, 이렇게 임정환 합계는 대의원들이 대행할 수 없는 항목이다. 이 5가지 항목은 임원의 선임, 정관의 변경, 환지계획의 작성, 그 다음에 합계, 합병과 해산,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 이런 것들은 대행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인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지정권자한테 가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이 내용들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은근히 이런 지문들이 좀 까다롭습니다. 조합인 시행자가 내린 처분에 불복할 때는 이걸 갖다가 시군 구청장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지정권자가 시도의사나 대도시,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이기 때문에 이 지정권자한테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시행자의 이제 변경이 나왔네요. 자, 시행자가 어떤 하자가 있을 때 변경을 하는 건데, 요게 지금 2년하고 1년짜리가 시행자가 이제 그 절차를 그 정해진 기간 안에 안 했기 때문에 시행자한테 과실이 있는 거고, 또 시행자가 부도나 파산이 난 경우, 또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 취소, 시행자 지정을 했는데 시행자 지정 과정에서 어떤 위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실시계획도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실시계획 인가 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가 되면 당연히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보는 거고, 시행자가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 이제 상실된 부도나 파산 상태도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자, 조심할 건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시행자가 부도나 파산이 나면 도시개발구역이 해제가 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실시계획의 인가 후 2년 내 사업 착수 안 했을 때 전보를 환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토지 소유자 조합이 우선 시행자로 들어왔는데, 이 토지 소유자 조합이 구역 지정고실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자, 이런 게 우리 헷갈리시면요, 요거는 우리가 이제 요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A타입으로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타입은 개발계획하고 시행자 같은 것들을 요 개발계획 내용에 포함해가지고, 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를 먼저 하고 1번으로, 그 다음에 도시개발 구역으로 내려왔죠. 도시개발 구역 지정한 다음에 실시계획, 요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를 받고 이제 공사에 착수인데,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안 하면 요게 1년 되는 날 다음 날에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고 나면 공사 착수는 2년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나서 공사 착수하는 건 2년. 자, 토지 소유자 조합이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 안 하면 이것도 시행자 변경 사유니까 이렇게 구역 지정고시가 되고 나서 토지 소유자 조합이 1년 안에 시행자 지정 신청 안 하면 시행자 변경이고,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 나면 2년 안에 사업 착수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시행자 변경이니까 구역에서 실시계획조로 넘어가는 거 1년이고 실시계획 인가에서 공사 착수로 넘어가는 게 2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1년과 2년이라는 숫자를 잘 기억하시는데,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걸 이제 6개월로 바꿨죠. 이제 문장에서 이거를 6개월 정도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맞는 지문을 낼 수도 있고 틀린 지문을 낼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뭐 1년으로 바꾸든지 이런 걸 6개월로 바꿔서 이런 식으로 아니면 3년으로 바꾸든지 시행자 변경 사유를 4가지를 잘 보셨다가 특히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이런 그림상에서 A타입으로 순서를 잡고 개발기획에서 구역 지정할 때는 따로 변경 사유는 없고 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 안에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으로 가야 된다. 안 하면 1년 되는 다음 날에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받으면 공사 착수하는 거, 요거는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됩니다. 안 하면 2년 되는 다음 날에 시행자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밖에 여기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업의 위탁과 신탁과 대행이 있는데, 자, 최근에 여기 위탁 부분하고 여기 뭐 대행 같은 것들도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위탁은 어려운 업무를 맡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어려운 업무가 뭐가 있냐면 사업 시행자가 자, 항만, 철도, 도로와 같은 자, 공공사업 같은 거 할 때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아무나 항만이라든가 철도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항만, 철도는 오래된 그런 어떤 경험과 노하우 같은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공사업 같은 것들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만약에 하게 된다면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 지방공사 이렇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행정청, 공공기관이라든가 정부 출연, 지방공사 같은 공기업한테 위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사업 업무를 하면서 기초조사, 토지 매수, 강제 수용 같은 거 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용을 하면서 보상금 같은 거, 손실 보상 문제, 주민의 이주대책 같은 거 할 때 주민들을 만나서 협상 같은 걸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도 좀 까다로운 업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기초조사, 토지매수, 손실보상, 주민 이주대책 같은 업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 이런 지방공사한테 위탁할 수 있는데 여기 파란색하고 이런 거 분홍색의 차이점이 있네요. 자, 이런 공공사업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고 그 밖에 공기업들한테 위탁하는 건데 여기는 밑에 있는 거는 국가가 빠져 있습니다. 자, 요거 시험 문제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상 문제로. 자, 시험 문제에서 여기 위에 있는 요 파란색 부분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요 기초사, 토지매수, 손실보상, 주민 이주 자, 요렇게 까다로운 업무도 국가는 빠지고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 출연, 정부 출작, 지방공사한테 위탁할 수 있으니까 여기다 국가를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보시면서 이 2가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행정청이나 공기업 할 때, 근데 공공사업 같은 거 할 때는 국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 밑에는 국가가 빠져 있네요. 그래서 자,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믿고 사업을 맡긴다는 겁니다. 자, 신탁 그러면 민간 시행자한테만 적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여기 뒤에 가보시면 대행이라는 업무는 공공시행자가 이렇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인데 여기 신탁은 자, 민간 시행자 우리 앞에서 5번의 토지 소유자, 6번의 조합, 7번의 이전법인, 수도권 외의적으로 이전하는 법인, 8번의 주택법상 등록사업자, 9번의 토목공사 면허를 가진 사 이런 사람들인데 자, 이런 민간시행자가 전체는 아니고 이렇게 5, 6, 7, 8, 9번 같은 민간시행자는 지정권자 승인을 얻어서 도시개발사업의 어떤 경험과 자신 같은 게 없을 때는 신탁업자, 우리 부동산 신탁업자 이런 사람들하고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믿고 맡길 수 있다는 겁니다. 신탁회사한테 사업을 대신 좀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자, 이게 공공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는 여기 또는 뭐 지방공사 이런 사람들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민간시행자 5, 6, 7, 8, 9번만 지정권자 승인을 받아서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민간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경험과 어떤 경험이 없으니까 자신도 없겠죠. 그러면 이 사업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공시행자가 이 4가지 파란색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는데 이것도 시험 문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신탁을 아직까지 한 번도
번도 안 나왔는데 이 대행 부분은 시험 문제에서 많이 출제했으니까 이 신탁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대행은 이런 거예요. 실시 설계, 우리 실시 계획에 들어갈 설계도 같은 거 만드는 업무. 자, 부지 조성, 땅을 개발해서 아파트 같은 거 지을 부지 조성. 자, 기반시설 공사라든가 토지 분양 업무는 이 주택법상 등록 사업자가 이게 아파트 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이 건설회사가 이 네 가지 업무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실시 설계, 부지 조성, 기반시설 공사, 토지 분양 업무는 등록 사업자인 전문가한테 대행시킬 수 있는데, 자, 어떤 사람들만, 공공시행자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1번 시행자, 공공기관 2번 시행자, 정부 출연 3번 시행자, 4번 시행자인 지방공사 같은 공공시행자만 이런 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 실시 설계, 부지 조성, 기반시설, 토지 분양 이렇게 네 가지 업무에 대해서 등록 사업자인 전문가한테 이 네 가지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신탁은 민간 시행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거고, 대행이라는 것은 공공시행자가 이 네 가지 업무를 대행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련 조항들을 좀 이렇게 읽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시행자 부분 마무리했고, 공법은 제가 반복학습을 많이 강조합니다.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 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자, 이제 이 도시개발법도 제가 쇼츠를 만들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시간이 없을 때 빨리빨리 이렇게 보면서 자꾸 눈에 익혀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요. 강의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구입 의사를 주시면 되겠습니다.